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는 그 언론 시민단체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미디어가 계속해서 변화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도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하는 수용자는 그것을 훨씬 더 현명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오늘 조금 발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저희 단체를 소개해드리면, 부산민원연은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언론도 하나의, 지금은 그다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의 권력인데, 그 언론이라는 권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어쨌든 그런 좀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고, 또 특히 지역 언론사는 그 제작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도 또 열심히 또 뭐 뉴스라든지, 그러니까 지역민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언론인이 있다면 또 응원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시민 의제들, 시민들이 원한, 시민들이 니즈가 반영된 미디어 정책들이 될 수 있게끔 정책 제안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미디어를 읽고 비판적으로 조금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교육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게 너무 잘 보이시나요? 너무 시커매가지고. 일단은 가장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어떤 대상자가 되는 계층은 이제 학생이죠. 어쨌든 뭐 어른들은 그런 거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서 학교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없어요. 모두가 다 미디어를, 어떤 미디어든 간에, 그게 레거시 미디어든 아니면 디지털 미디어 기기든 모든 거를 사용하고, 그게 그냥 하나의 어떤 기기로 대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런 그 미디어를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또 그거를 활용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엄청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학생들한테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교육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더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데,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기반되지 않은 온라인 교육은 범죄라고까지 전문가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이들한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교육이 그냥 무분별하게 막 성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훨씬 더 어린, 그러니까 큰 아이보다 저학년의 아이가, 저희 막내가 훨씬 더 빨리 유튜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편집하고 제작하는 능력이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 아이가 유튜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얘기되는 것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생산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디어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읽고 쓰기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쓰기를 해야 된다고, NI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디지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를 잘 읽어내고, 이게 좋은 콘텐츠인지 나쁜 콘텐츠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직접 그 미디어를 생산해보고 어떤 플랫폼에 올려서 어떤 피드백을 받는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하나의 어떤 그 플랫폼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훨씬 더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미디어 이용자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생산자로서도 이렇게 하게끔 해야지만 지금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디어 제작 활용에만 멈춰서는 안 되겠죠.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여전히 많이 달라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제작 교육으로 많이 학교 현장에서 되고 있고 아이들이 그걸 요구할 때도 많이 있어요. 새로운 어떤 미디어 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해야지만 이제 읽기 그러니까 리터시 능력이 이제 향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일단 어떻게에 대한 부분. 잠시만요. 1번이 빠져있네? 네, 미디어 리터시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이게 판장이 빠져있네요. 그 발제문 2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어떤 미디어 교육의 가장 좀 핵심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 환경에서 필수적인 핵심 개념을 가르쳐라. 왜냐하면 미디어는 계속해서 변화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잘하기 위한 핵심 개념만 정확하게 가르쳐 놓으면 그 미디어 기기나 플랫폼 이런 것들이 변하더라도 그거를 잘 또 반영을 해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개념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미디어 텍스트와 미디어 컨텍스트, 미디어 맥락,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개념만 확실하게 알아도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그나마 좀 확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텍스트와 관련된 핵심 개념은 이제 재현과 미디어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재현은 모든 미디어는 누군가의 관점에 포함되어 있는 선택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언어라는 것조차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지만 그 미디어 언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그게 설명을 잘 해주는 것, 일단 그 핵심 개념을 설명을 잘 해주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 컨텍스트와 관련된 핵심 개념으로는 미디어 생산자와 그리고 미디어 이용자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생산자는 그러니까 미디어 산업에서 누가 미디어를 생산하고 있는가, 왜 만들었는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이 컨텐츠를 볼 때 학생들이 그거를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수용을 한다라는 거죠. 미디어 이용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이용자는 미디어를 소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 선호에 따라서 같은 미디어 콘텐츠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정말 어쨌든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미디어 콘텐츠가 나한테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 해석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주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다문화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컨텐츠가 나에게는 전혀 상처가 안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컨텐츠이지만 그게 뭐 장애인이라거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불편한 컨텐츠가 있을 때는 그게 불편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이 되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봐도 저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편향된 시각인 것 같은데, 조금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 학생들은 자기가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읽힌다, 해석이 된다는 걸 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 텍스트와 미디어 컨텍스트의 어떤 이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기본적인 미디어 리터러시는 될 수 있다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거는 그냥 미디어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교육학이나 그래서 좀 좋은 질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때 성찰적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정보 주입식, 지식 주입식 그런 교육이 아니라 성찰적으로 서로 상호 그 작용을 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뭐 성찰적 교육이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성찰적 미디어 교육을 하냐면 일단은 미디어 일지를 쓰게 한다거나 미디어 경험 일지, 그래서 내가 어떤 미디어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미디어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쓰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그 학생이 느끼는 단점과 장점 이런 거에는 정답은 없겠죠. 어쨌든 그 학생 개인이 느끼는 점을 적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 교육자라고 해서 너 이거는 참 잘 썼네, 장점을 잘 뽑아냈어, 이거 틀리게 단점 뽑아냈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좀 그런 뭐 성찰을, 그러니까 미디어 경험 일지를 쓰게 함으로써 한 번 더 내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틀렸다, 뭐 맞다, 잘 썼다 이렇다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디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언어, 그 다음에 미디어 생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제작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미디어 일지를 서로 얘기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핵심 개념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뿐만 아니라 요즘에 모든 어떤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나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청소년의 권리, 학생들의 권리, 그다음에 학생이 아닌 또 그 청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권리. 그러니까 이것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도 역시 너의 권리는 있어. 네가 뭘 여기서 너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지, 어떤 게 너의 권리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성찰 그 미디어 일지를 통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의 권리일 수도 있어. 너는 몰랐겠지만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한다는 거죠. 그 발제문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일단 좀 핵심적인 키워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어떤 미디어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그 미디어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이용자에서 생산자로 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 교육 과정에서 말씀드린 성찰적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찰, 그러니까 미디어에 접근을 하고 분석 평가한 다음에 내가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어떤 콘텐츠를 내가 제작하고 창조하고 그걸 또 넘어서서 요즘에 또 새로운 이제 개념인데 행동하는 능력, 실천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참여, 소통, 실천 이런 개념들이 이 최근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의 핵심 키워드로 조금 더 추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읽어내고 거기서 나의 권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커뮤니티에서 내가 어떻게 좀 참여를 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 여론을 통해서 어떤 이 사회 구성으로서 참여를 하고 실천하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게 요즘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확장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시민 교육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개념이라든지 추세 이런 것들은 교육부나 아니면 언론재단이나 어쨌든 좀 공적인 기관에서 진행하는 영역도 있고 저희처럼 이런 시민의 영역에서 좀 진행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획일적으로 다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게 좋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니까 어떤 공교육의 영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내용이 퀄리티가 올라가서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면 아주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기반이 아직 많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정책의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제자리에 물 좀 죄송합니다. 아까 앞서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뭐 챗봇이라든지 어쨌든 AI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기사가 형성되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기기가 생겼을 때 우리 성인들 또 더 나이가 또 드신 분들 이런 분들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미디어에 접근을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잘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분들이 또 이 미디어 세계에 진입을 해서 어떻게 나의 권익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학생들한테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애 전반에 또는 계층별로 뭐 나이대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젠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권역별이라든지 이런 식의 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그 2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1970년대부터 미디어 교육, 그때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그렇게 보면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시작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 하나의 분야가 그렇게 많이 정착되어 아까 뭐 교육 내용이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좀 수준의 천차만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1990년에 들어서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 개념을 국가 정책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2000년대 이제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좀 기반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미디어 센터 지역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들이 건립되면서 미디어 교육을 하는 어떤 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만들어졌지만 뭐 계속해서 변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활용 교육에 조금 멈추어져 있는 거기에 이것도 약간 이제 어떤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 수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때는 그 수업 시수가 확 늘어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수업 시수가 확 줄어들어서 그냥 제작 교육, 활용 교육 이런 데만 머물러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조금 비판적 읽기 부분의 수업이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금 이제 있습니다. 약간 부침이 있는 좀 그런 나와 있듯이 2015년부터는 이제 교육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그러니까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까지 이제 그 의미가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는 미디어 접근을 할 수 있고 미디어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이거는 기본적인 미디어 교육의 어떤 개념에서 미디어를 비판하는 역량 그리고 미디어를 적절하게 생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개념을 더 확대 정의한다라고 해서 이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던 부처,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모두 이제 이 관계 부처들이 협의를 해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이런 좀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도 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온라인 미디어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수반되지 않은 온라인 교육은 범죄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조례까지 지자체 등에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게 예산 배정까지 책정이 되어서 잘 실현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시만 해도 재작년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예산 배정이 처음에 1,000만 원, 그대로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만들어져도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각 교육 현장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좀 실효성이 없는. 저희 단체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적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고 어쨌든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실효성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다 개별적으로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역량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수준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나라별로 어떻게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서 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짜뉴스 선별,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어떻게 잘 선별해서 볼 것인가. 미국도 좀 그런 추세인데 어쨌든 가짜뉴스를 잘 찾자.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학술적인 전통에 기반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미디어 교육 자체가 영화를 기반으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문화 자본이라든지 어떤 문화 다양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비판적 문화 읽기 이런 차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 같은 교육에는 이제 국립시청각연구소라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미디어 교육의 컨트롤 타워격인 좀 그런 기관이 있어가지고 어떤 도서관 교육이라든지 독서 교육, 모국어 교육에 이제 포함을 시킨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미디어 교육의 질이 좀 상당히 진일보한 좀 곳이라고 나라라고 미디어 교육 업계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도 이제 끌렘이라는 국립 미디어 센터라는 정부 산하 기관에 조금 통합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조금 이끌고 있는 좀 그런 곳이 있어서 교사들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재 개발, 교육 내용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별로 조금 떨어져서 각각 개개별로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더 통합되면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AI 얘기도 나오고 이제 AI가 뉴스를 만들었을 때 그게 잘된 정보가 뉴스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아주 잘 만들어진 뉴스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컨텐츠도 엄청 많이 늘어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대를 굳이 탈진실의 시대 이런 얘기를 굳이 여기서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2020년에 우리나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허위 정보에 저항하기라는 주제로 세계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대표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헬린 제스키라는 교수님이 이제 이 허위 정보로 유통되는 지금의 탈진실의 시대에 대한 해법을 이제 기조 발제를 하셨거든요.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얘기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어쨌든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탈진실의 시대에 진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디지털 세계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집단 지성으로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비교하는 능력 우선 제시했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종합하고 분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을 꼽았는데 다양한 공동체를 넘나들며 여러 관점을 분별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보를 비교하고 그 비교한 정보를 분해해서 여러 관점이 있다는 거를 이제 판별을 한 뒤에 그러니까 여러 관점이 있다는 걸 판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관점을 서로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서의 어떤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 뭐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지 계층, 뭐 성별에 따른 혐오 이런 것들이 막 난립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정보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진 문화권, 뭐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별하고 난 뒤에 어떤 그 뭐 이해를 한다든지 존중한다든지 경청을 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그게 잘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 상황에서는 그런 게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협상의 능력을 굉장히 이 교수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적으로 판별하고 난 다음에 상호 의존성이 있다, 존중한다, 경청한다. 나는 그거를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능력을 키워야지만 지금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제대로 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금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텍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개념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 정보를 본 사람들 중에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군가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또 무엇이 배제되었는가 이 메시지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과정이 좀 전통적인 미디어 교육에서의 실질적인 이제 교육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의 약간 추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가짜 뉴스 팩트 체크를 하는데 지금 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많이 무게가 실어져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선별해내고 팩트 체킹하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조금 또 새로운 AI라든지 챗봇 이런 데서 만들어낸 뉴스를 어떻게 판별할 수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지금은 중요하긴 하지만 전통적인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인 아까 그렇게 그 미디어 핵심 개념이었던 누가 왜 만드는가 이 메시지를 읽고 누가 소외되는가 뭐 이런 좀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결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미디어가 구성해낸 현실이 항상 진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맨 29쪽에 결정적인 노타를 냈는데 맨 마지막 문단에 모든 미디어가 재현하는 일이 진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진실이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간에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뉴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적으로 읽고 구별해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교육은 쭉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뉴스 판별도 좋지만 그러니까 진짜 뉴스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도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여기 뭐 학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영 정책위원님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전종우 교수님의 발제가 남아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세 개의 이제 그 이어진 발표에서 어쩌면 이제 그 여러 가지 한계와 그리고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아울러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또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은 그런 발제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종우 교수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를 맡은 단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전종호입니다. 저희 단국대도 단국 미디어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국대 단대신문, 단대방송국,
저희는 죽전 천안 방송국이 있고요. 영자지가 있고, 그 다음에 디보이스라고, 당국보이스라고, 그거는 그, 왜, 영상하고 같이 이제 송출하는 그런 인터넷 언론사가 5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총괄하는 게 이제 센터장이거든요. 제가 그걸 5년 정도 했었고, 안식년이라서 연구년 나오면서 작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도하면서, 그리고 뭐 학교 언론사 이제 관리하면서 느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이제 학문적인 제 그 견해를 해서 정리한 이야기를 좀 발표드릴까 합니다. 지금 뭐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고 지금까지 많이 다뤄져 있었죠. 제일 거기서 핵심적인 거는 전통 미디어들이 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미디어의 영향력뿐만 아니고 그거를 뭐 약간 수치로 볼 수 있는 건 광고비 같은 건데요. 뭐 TV 광고 매출이 엄청 줄었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존립의 위험을 좀 느끼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일반인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그 파워 시프트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산업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변화의 핵심 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콘텐츠와 기사를 생산하는 거에 중심이었던 언론사들이 지금 위기를 맡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오늘 다룰 이제 그 키워드가 신뢰라는 문제인데요. 뭐 외부적인 환경에서 초래되었던 내부적인 뭐 문제에서 기인하였던 아니면 독자들이 바라보는 지각된 뭐 신뢰일 수 있겠지만 신뢰라는 키워드 자체에 뭔가 우리나라 언론사에 문제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언론이 권력이나 자본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것도 뭐 아주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광고 쪽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다 보니까 콘텐츠와 광고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은 현재 그 언론이나 기사의 언론이나 콘텐츠 산업에 있어가지고 그 위기를 추동하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세미나의 주제이면서 가장 우리가 언론사를 하나의 독립적인 이제 경영 주체로 보면 평판 관리나 브랜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 미디어 환경 변화는 뭐 예측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환경을 이해하고 최소한 전략적인 대응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디어 신뢰라는 개념을 핵심적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미디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환경은 뭐 많이 변했죠. 지금 뭐 전통 플랫폼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과거에는 구분되어 있다가 지금은 거의 합쳐지고 있고요. OTT라는 이제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점점 컨텐츠의 유통 방식이나 생산 방식, 그 제작 방식이 완전히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OTT가 지금 이제 뉴스도 다룬다고 해요. 좀 있으면 지금 뉴스룸 준비하는 OTT들이 좀 있거든요. 뭐 근데 드라마나 영화는 이미 뭐 넘어갔고 뉴스까지 이제 거기서 OTT 다룬다면은 사실은 상당히 지금 큰 변화가 될 것 같고 넷플릭스는 광고 시작했습니다. 이게 슬롯이 많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호들갑을 떠긴 했지만 하여튼 그쪽 그러니까 그 인벤토리는 좀 적긴 하지만 거의 완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OTT가 광고까지 실른다면은 산업 전체를 이제 위협하는 아주 대표적인 지금 플랫폼으로 좀 떠오르고 있죠. 제가 보기엔 마지막 남은 거는 스포츠밖에 없어요. 스포츠는 재방송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스포츠가 그러니까 전통 채널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컨텐츠 가치를 그러니까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스포츠밖에 안 남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은 OTT들이 워낙 스마트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평판에 대한 개념 이거 오늘이 평판 얘기인데 평판에 대한 얘기가 개념 정의가 별로 안 되는 걸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특정 조직이 특정 기간에 중점을 두고 행위해온 것들에 대한 형성된 인식을 보통 말합니다. 인식을. 그래서 인지적인 차원을 넘어서고요. 뭐 서비스의 구매나 추천 같은 추천 등 같은 행동과 관련된 애착, 호의성 정도로 이제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각된 사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평판이 중요한 거는 당연히 평판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 기존 연구를 좀 정리해 보면요, 소비자들의 태도, 의사결정 요 사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판이 좋으면 그 태도라는 게 그 대상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데, 평가가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뭐 구매를 하든 뭐 구독을 하든 뭐 그런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구매에도 연결된다는 게 핵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요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광고도 많고 뭐 추천도 많고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얘기도 많은데, 결국은 그 제품 품질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평판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평판이라는 게 그래서 미디어 언론사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평판보다는 사실은 브랜드를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옛날에 채널 브랜드라고 한참 호들갑-떨면서 얘기 많이 했습니다. 논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요새는 별로 얘기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널 브랜딩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방송 채널들을 대상으로 보통 이제 채널 브랜딩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또 경험대 중에 하나입니다. 경험해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브랜딩이 그 미디어 콘텐츠에게 적용하기 되게 타당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제품 브랜드와는 차별되게 구축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채널 브랜딩이라는 독자적인 이제 그 리서치 카테고리를 형성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널 브랜드 전략을 통해서 브랜드를 이제 구축하는 것은 믿음과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우리 브랜드에 대한 그 이론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뭐 익숙하시겠지만, 그 채널 브랜드도 뭐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 연상, 충성도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반영된, 충성도 같은 경우 옛날엔 채널을 계속 거기 이제 다음에 또 하고 즐겨찾기 해놓고 뭐 그런 것들, 채널 레파토리란 말도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그 우리 지금 뭐 케이블만 해도 몇백 개에다가 뭐 요새 뭐 유튜브 채널 엄청 많죠. 근데 보통 즐겨찾기 해놓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채널 레파토리인데, 그게 충성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채널 같은 경우는 또 브랜드 관리에서 보면 브랜드 개성 개념도 관련됩니다. 미디어를 사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여기 SBS하고 KBS에서 오신 것 같은데, SBS를 사람으로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KBS를 사람으로 이렇게 딱 떠올리는 이미지는 달라집니다. 개성이 되게 사람으로 놓고 보면 SBS가 조금 더 젊은 것 같지 않으세요? KBS라는 사람보다는. MBC라는 사람은 또 다르겠죠. 또 TVN이라는 사람은 또 다르겠고. 그렇게 그 브랜드, 채널을 브랜드로 놓고 볼 때 사람들과 인터랙션하고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게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은 채널 브랜딩이라는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브랜딩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뭐 채널에서 특정 채널이 계속 방송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근데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잖아요. 그 케이블 보면은.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브랜딩이 됐고요. 게다가 넷플릭스에서 뭐 이렇게 제작해서 납품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요새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의 브랜딩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놀랬던 게, 왜 재밌는 드라마가 MBC에서 하다가 다음 시즌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채널 제작 그 콘텐츠 프로퍼티, 그 IP를 그 제작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고요. 제작사가 훨씬 더 파워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채널 브랜딩보다는 프로그램 브랜딩이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뢰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뢰, 요거 약간 학문적인 이제 실험용어를 좀 정의하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 연구에서 보면요,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꼭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몸으로 좀 느끼는 사실들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입장에서 보는 언론 신뢰 영역 신뢰는요, 언론의 정확성, 공정성, 전문성입니다. 근데 일반 공중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언론의 신뢰는 책임 있는 편집 수행이 이제 신문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신문에 대한 신뢰도는 언론 자체 전체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에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신뢰도는 내부 구성원이 언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언론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요, 직무의 소진 강도가 낮고, 그러니까
이게 또 긍정적인 거죠. 물질적 직무 만족도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신문, TV, 라디오 등 전통 미디어 뉴스에 대한 신뢰는요, 언론인들에 대한 언론 자유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고요. 과거 신문 신뢰도 연구에서 보면은 신문 신뢰도는 정치적인 부정주의를 높이고, 자꾸 신문이 크리틱하니까, 그다음에 투표행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있어서 언론에서 신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와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신문 광고가 지금 뭐 많이 하락하고 있고, 지금 2009년 연구니까 지금은 더 하지만 매체 신뢰도 회복이 일단 필수적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문 광고 집행률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사에 대한 신뢰도는 요새 신문에 그 기사형 광고들 많잖아요. 네이티브 광고라고 이제 말은 표현하지만 뭐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그 불법이라고 하겠지만 탈법 왔다 갔다 하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해당 네이티브 광고의 인식에도 신문 신뢰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 자체와 기사의 신뢰 아니면 광고 영업까지 아우르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성 문제가 또 맨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좀 제가 너무 깊이 건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한국 미디어 현실에서 언론사의 언론 독립 문제도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평판이나 브랜드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제 과거는 이제 언론 소유주로부터 그 편집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광고를 이제 해서 좀 독립을 했었잖아요. 근데 언론이 산업화하면 지금은 자본으로부터 독립도 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지금 공영방송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권 독립이 또 지금 되게 아주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시각에 따라서 지금 뭐 정말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많은 논란이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뀐다고 언론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이나 우리가 학자들의 연구 스펙트럼을 고려하더라도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우리 전체 방송이 지상파가 특히 핵심적인 미디어인데 지상파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전체적인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커뮤니티 차원에서 뭐 학문적인 커뮤니티든 아니면 산업적인 차원에서든 정말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지금 뭐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뭐 이견이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거에 대해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KBS 같은 경우도 지금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언론 신뢰에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BC 사례들 많이 드는데 정말 BBC는 독립적인 경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이슈가 나타나면 볼 때 CNN도 팍스 뉴스 같은 건 저는 못 믿고요. 그러니까 CNN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BBC를 많이 봅니다. BBC 보면은 그래도 국제적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해주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BBC 트러스트라는 기가 이게 거기 이제 재단 커뮤니티 같은 건데 여기가 뭐 상당히 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옛날에 들은 에피소드가 그때 총리 토니 블레어 총리 때를 기억하는데 그때 여기 친구였어요. 토니 블레어 친구였는데 총리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들이받았죠. 들이받고 독립성을 지켜준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례로 기억되는데 뭐 그 정도 하니까 이제 BBC가 그래도 영국 국민을 떠나서 저 같은 이제 해외에 있는 시청자도 그래도 좀 신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까 설명들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뭐 워낙 콘텐츠 작성이 쉬워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고 이거를 제가 뭐 뉴스를 좀 정리를 해봤더니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포심 조장, 사회 혼란 이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팩트 체크도 하셨고 확증 편향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더욱 더 심각한 문제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게 언론 신뢰를 흔드는 치명적인 요인이고요. 팩트 체크라는 용어와 함께 하여튼 같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기자가 쓴 글에 보니까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뭐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해서 법과 제도로 대응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통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장의 자율 규제, 아니면 또 뭐 건강한 저널리즘 회복을 위한 뭐 자정적인 노력,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언론 자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통제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한테 통제가 됩니까? 아이들도?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고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는 게 아이 교육에 또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키워보면서 느꼈던 건데, 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통제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콘텐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새 이슈잖아요. 보면은 요새 그 기사 제목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인공지능이 쓴 기사 맞아? 똑똑해진 AI 기자. 인간 기자를 넘보다. 뭐 이런 기사 제목 요새 많이 나옵니다. 이미 지금 넘어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도래한 현실이고요. 제가 기사랑 논문을 조금씩 훑어보니까 뭐 주가 정보나 스포츠 경기가 이제 그런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가 뭐 인공지능이 쓴다, 그거 옛날 얘기고요. 보니까 칼럼도 쓰고요. 기사 아이템 찾고 윤문까지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어떻게 좀 되게 큰 변화의 좀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기술도 이제 그게 인공지능이 하면서 딥페이크 문제까지 생기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은 지금 딥페이크를 가지고 영상 통화를 조작해가지고 피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통화 걸려오는데 자기 친구 얼굴이에요. 또 송금하고 지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산업적인 이제 컨트롤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기술에서 정책의 방향이 뭐냐면, 이제 중앙정부가 통제하다 보니까 다 열어줘요. 다 해보라 그래. 그래서 뭐 이거 다 해서. 그리고 문제 있으면은 그날 다음날 불법 싹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중앙 통제 정부기 때문에 가는데, 근데 그게 또 장점이 뭐냐면 새로운 기술을 정말 쉽게 이제 트라이해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재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주 기술 성장하면서 큰 문제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보조적인 수단에 머무를까, 인간을 넘어설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론 머스크나 옛날에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들은 이제 기술의 약간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약간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약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디지털 미디어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인공지능 해서 기술 효과 연구하다가 지금 약간 인간의 인공지능 피어 연구로 많이 좀 돌아섰거든요. 사회과학 하는 사람이 사실 기술 발전에 대해서 뭐 효과 연구하기는 따라하기 너무 벅차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모셔널 리스판스나 피어 쪽 연구가 저는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으면은 뭐 미래 발전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기사를 만들고 가상인간이 뉴스를 진행하면 언론사에 사람이 몇 명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할 수 있거든요. 알고리즘만 짜주면 걔가 다 합니다. 퀘스트 체크도 알고리즘 짜주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치면 걔가 다 해줘요. 쫙 검색해가지고. 지금 알고리즘 구현하기는 힘들어서 지금 그렇지, 아까 말한 팩트 체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언론이 될 텐데, 장기적으로 이 언론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한정해야 되냐, 이것도 지금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도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광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브랜디드 콘텐츠, 그러니까 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하고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게 광고학자에서 입장을 보면 효과적인 광고인데, 거꾸로 언론학자나 방송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이게 상업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의 틀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프로그램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광고 따로 있고, 법적으로 이제 방송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PPL 이제 해주면서 살짝 이제 프로그램과 겹쳤다가 중간 광고 하면서 조금 했는데, 지금은 컨텐츠 자체가 광고랑 구별이 없고요. 저희 과에서 방송으로 입학한 대학원생들이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쓰는 걸 제가 이제 심사위원장이나 외부심 많이 들어갔는데 광고 논문이에요. 영상, 유튜버 논문 이게 보면 결국은 다 영상 논문인데 이론은 다 광고 이론입니다. 다 소비자 설득 무슨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지금 구분이 애매할 뿐더러 산업적으로도 그런 융합은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팡팡과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는 미디어 신뢰가 핵심적입니다. 신뢰라는 게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 그 소셜 캐피탈이라고 이제 그 사회자본이라는 거의 핵심적인 그 키워드입니다. 사회자본이 그 인적 신뢰, 기관 신뢰, 뭐 네트워킹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언론의 신뢰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그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조직의 독립성, 진실성 등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언론사 그 주관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 저희는 사립대학이잖아요. 재단 문제를 쓰겠다고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 주관 입장에서는 진짜 곤란한 문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쓰게 해줘요, 대부분. 저도 이렇게 쓰게 해주고 제가 좀 바람막이 되주는 편인데, 근데 정말 이제 그 사실 확인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사립대학교 자체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기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뭐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학교 언론이 있는 게 낫냐 없는 게 낫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수긍합니다, 아이들이. 없어지는 게 낫니 있는 게 낫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중심을 좀 잡은 건데 주명을 그러니까 그런 뭔가 하여튼 그 제한된 환경에서라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독립성, 진실성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받는 미디어는 콘텐츠 수용이나 광고 유출에 도움이 돼요.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거고요. 프로그램과 기사의 신뢰도 확보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광고랑 이제 콘텐츠의 구분도 이제 모호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광고도 돈 낸다고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힘들죠. 경영이 힘드니까 이제 받게 되는데 요새 저도 이제 제 친구들 보니까 그 편집국장 후보들을 광고국장으로 먼저 보내더라고요, 요새. 신문사에서. 그래서 광고국장하고 이제 편집국장을 보내는 경우를 봤는데, 그만큼 이제 경영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생성된 콘텐츠를, 이거를 이제 미디어가 어떻게 수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변화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신뢰라는 거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컨텐츠에 대한 신뢰인지 뭐 하여튼 인공지능이 만든 거는 그 신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미디어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힘든 미디어 환경은 두렵죠. 우리가 주가시장도 제일 폭락할 때가 예측 불가능할 때잖아요. 오히려 악재가 반영이 돼서 예측이 가능해지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뢰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이 기본이고 평판 관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널 브랜드 논의에서 프로그램 브랜드로 전환된 이 현실을 전략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고 정보의 흐름이 과거는 언론사가 기사를 형성했지만 지금 기사가 언론사를 선택하는 비즈니스로 생길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보면은 제작하고 유통, 소비 이게 완전히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기사가 좋은 게 있으면 기사가 방송사처럼 드라마 제작사가 편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기사가 언론사를 찾아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금방 올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하면 언론 통폐합도 가능합니다. 이게 정권에 의한 강압적인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언론이 이게 뭔가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셔플돼가지고 새롭게 편성될 확률이 있어요. 이것도 뭐 저의 이제 아직 기본적인 예측이지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게 학계나 우리 언론계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차원에서의 평판, 브랜드 관리를 넘어 생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년, 10년 얘기하는데 이것도 깁니다. 보통 지금 챗 GPT 나온 지 몇 개월 만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3년, 5년? 저는 5년 뒤는 불가능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지금 이번 학기부터 제가 봤더니
챗 GPT를 활용하는 그 수업 연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제 친한 분들도. 그래서 그거를 시험을 얘를 챗 GPT로 쓴 논문 그 레포트를 걸르니 마니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쓰라고 그거를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생성 AI로 만든 컨텐츠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제. 왜냐하면 지네가 만든 것까지 또 그거를 또 레퍼런스하고 또 레퍼런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뭐 일론 머스크처럼 AI 금지하다고 자기는 벤처 만들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뭔가 그 공적인 차원의 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지속 가능해 미디어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고 깨지고 뭐 할 수 있겠지만 미디어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디어에 대한 고민들을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뭐 학계에 계신 모두가 다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